자, 그렇게 해서 조직 개발 이론의 한계성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자, 392페이지를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요쯤에서 굉장하게 조금 방향성을 다시 잡고 갑시다. 우리는 과연 왜 그 조직 개발을 배울까요? 그죠? 자, 조직 개발 이론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조직 개발에서 이론에서 중요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용어는 다시 말하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요즘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과를 내야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직 인적 자원 개발론의 조직 개발 을 이론을 배우고 난 후의 성과는 이게 제가 교수자로서 또는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죠. 인적 자원 개발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개발 이론을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교수자로서 저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로 우선 대응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의 인사부서에 들어가면 또는 기획 파트도 그렇습니다. 인사나 기획 파트에 들어가면 조직 개발을 위해서 조직 진단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직 개발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컨설턴트가 되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미래의 컨설턴트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그겁니다. 그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 개발 컨설턴트의 역량 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돼야 되거든요.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진단하고 무슨 도구를 이용할 것이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조직 개발 이론에서 중요한 용어는 저는 TQM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반적인 그죠? 질 관리 그리고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저항 그죠? 자,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은 저항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변화에 대한 저항 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고 다음에 변화에 대한 압력 요소와 조직 내외의 변화 이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와 혁신 이것은 조직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용어인데요. 이에 대한 또 저항도 만만치 않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 개발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방금 예를 들어봐서 조직 개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은 삼성전자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노키아의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산
뭐 실패 뭐 해서 기업이 망하는 것까지 본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우리 웅진코웨이라가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가 그걸 하는 거죠. 이제 정수기를 판매했던 곳입니다. 그죠? 자, 다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조직이 개발되었냐면 옛날에는 판매였어요. 판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더라? 렌탈로 바뀌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변화를 됐느냐? 즉 여기 보세요. 판매에서 렌탈로 갔다는 것은 일종의 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기 회사의 판매에서 정수기 회사를 렌탈 회사로 조직의 성격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발에 있어서 어떤 그 메커니즘들이 작용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기 제품 판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판매 사원들이 100만 원 이상의 고급 정수기를 가정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가 필요한 정수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판매 사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판매 후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판매 사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판매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더라? 잘 되지 않았다라는 뭐가 발생된 거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문제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결해서 나온 것이 렌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안 좋은 점을 파악해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렌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렌탈함과 동시에 다양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격 저항력을 감소시켰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100만 원 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 한편으로 완벽한 관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코디, 그죠? 뭐 코웨이 레이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수기 관리 주부 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정수기 관리물을 맡김. 그래서 정수기 뭡니까? 렌탈 서비스 도입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죠? 이런 사례들이요. 실제로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죠? 우리 조직 개발 뭐 사례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쭉쭉 찾아보고 있는데요. 뭐 닛산도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와 뭐 LG 시엔스 그죠?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조직 개발의 예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파악해 봄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런 지혜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자면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지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바와 같이 조직 개발에서의 컨설턴트가 그러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조직 개발에서 역할은 무엇이냐? 자, 몇 가지를 들 수 있죠. 그죠? 자, 우선은 진단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진단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를 제공해 줘야 되냐면 자, 이때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문제점 진단도 문화뿐만 아니라 풍토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대해서 해결책을 원인과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때는요, 대부분 통계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몇 %에서 그런지, 그죠? 자, 또 컨설턴트 역할은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고서 뭐 작성이 되겠죠? 자, 왜냐면 이때 보고서뿐만 아니라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세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문제점을 곧바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자, 이거에 대해서 변하세요,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 단번에 고칠까요? 아니지요.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규칙, 규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디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 봅시다. KMA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기업에 가면 위탁 교육을 여기다가 많이 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 경영자 뭐 협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경영자 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조직 개발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칭도 하고 평가도 하지만 이렇게 교육 위주로 되어 있죠. 자, 조직 개발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교육 훈련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봅시다. 조직 효과 측정과 평가가 있고요. 교육 담당자 기본과 교육 담당자 실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부서에 들어가면 인사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수업들을 이제 들으면서 자기 직무를 개발하게 될 텐데요. 물론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육 담당자 기본 연수를 KMA에서 듣는 것은 여러분 경력 개발이에요. 경력 개발이죠? 자, 그렇다면 좀 느린데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 기본 교육을 보면 이렇게 2틀에 걸쳐서 16시간, 하루에 보통 8시간 교육하거든요. 점심시간 빼고. 그래서 있으면 뭘 배우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그대로 배웁니다. 그렇죠? 단지 여기서는 좀 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례를 좀 더 많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렇다면 뭘 배우냐? 자, 보시죠. 봅시다. 뭐 HRD에 대해서 개념이란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자, 또 뭐 이런 거 배웠죠? HRD 뭐 인적 자원 개발의 발전과 트렌드, 업무 영역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한 건데 이 수업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겁니다. 이거. 자, HRD 구성과 필요성, 수립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바로 연간 교육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죠. 자, 1월부터 12월까지 그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교육들을 연간적으로 다 계획적으로 나타낸 것이요. 연간 교육계획 같은 겁니다. 자, 연간 교육계획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연간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자, 요런 거죠. 연간 교육 일정.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건 이렇게 배우는데 심화는 어떤 걸 배우냐? 실전 파트에서는요. 자, 실전 파트에서는 좀 더 컨설턴트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컨설턴트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애들이라든지 ISD 모델인데 그냥 여기 보십시오. 요구 분석의 개념,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교육 설계, 우리가 교수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미안합니다. 교수 학습 이론 같은 것도 배웠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요구 분석 이것이 과제 첫 번째였고요. 교수 효과성 측정 및 평가가 과제 두 번째였어요. 이게 1주차 때 했던 과제고 이게 2주차 때 했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위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 때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이 KM에서 하는 것, 경영자 협회에서 하는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경력 개발에서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떻게 하더라? 자기한테 이제 조직 개발을 하는데 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간 교육 일정도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라버스랍니다. 실라버스. 이런 실라버스와 이걸 연간 교육 계획을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여기 보세요.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KMA에서 했던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 내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변화를 유도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요. 자, 다시요. 조직 개발 이론을 현장 또는 실무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더라? 조직 발전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효율성,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개발 이론은 많이 배웠어요. 교수 학습 이론도 배우고요. HRD 개념도 배우고요. 여러 학자들의 이론도 배웁니다. 점점점 배워요. 그죠? 자, 그래요. 현장 실무의 적용도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예라든지 LG CNS의 예라든지 노키아의 예를 바탕으로 쭉쭉쭉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요구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다시 요구 분석을 가는 방향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과정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조직 개발 이론을 왜 배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조직 개발의 컨설턴트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 개발의 사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확실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교과서로 가보죠. 계획적 변화 4단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계획적 변화. 자, 특히 4단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이 없기 때문에 변화 과정과 계획 이론은 표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절의 목적은 통합된 조직 이론, 연구 및 실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적 변화 개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전문가들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포라스 등이 제시한 계획적 변화 개인 모델은 조직 내에서 변화 도입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조직 내에서 변화 도입을 위한 유용한 일종의 틀이라는 거죠. 특히 특정 조직 변수에 맞춰진 계획된 개입이 개별적 변화에 필요한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조직적 산출과 관계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된 개입이, 그죠? 자, 계획된 개입이 어떠한 효과를 더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틀을 봅시다. 그래요. 자, 1, 2, 3, 4단계가 있는데요. 그죠? 계획적 변화요. 첫 번째 단계는 두 가지 개입 전략 유형을 구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조직 변신이나 혹은 조직 개발이냐. 조직 변신이라는 것은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이죠. OT라고요. 조직 개발은 Organizational Development라고 돼서 OD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조직 개발과 조직 변신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조직 변신은 무엇이냐? 자, 원래 이 조직 변신은 그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직 개발일 뿐이지 조직 변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지 자, 거칠게 좀 해석을 하자면 기존의 조직과 다른 성격의 조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조직 변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조직의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직의 재창조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 이런 거죠. 삼성이 뭐 설탕 제분 회사였는데 갑자기 반도체 회사로 바꿨다. 자, 소니도 그렇습니다. 소니도 이렇게 한번 써주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자,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조직 변신이냐 혹은 조직 개발이냐. 조직 변신의 예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소니가 예를 들자면 전자 회사였는데 물론 지금도 전자 회사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뭐 이미지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하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조직 개발은 그렇지는 않아요. 조직 개발은 예를 들자면 이거죠. 삼성이 뭐였더라? 이제 반도체에서 다시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또 생산하는 회사로 이렇게 조금 발전시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조직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모호해요. 사실은 모호합니다. 현장에서는요. 네, 뭐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드립니다. 조직 개발, 조직 변신은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교재에서는 조직 재창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보죠. 두 번째 단계는 변화 계획과 목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죠? 자, 변화 계획과 목표 변수 간의 관계. 자, 이렇게 써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봅시다. 자, 비전 변수가 있고, 목적, 사명, 신념, 원칙 이런 것들이 있고, 직무 설정 변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단계를 다 쓴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죠. 세 번째 단계는 개인의 인식 변화라고 됩시다. 네 번째는 향상된 조직 성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썼으니까요. 393페이지에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죠. 모델의 두 번째 단계는 변화 개입과 조직적 목표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시각 변수로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경영 의사 결정을 이끌고 기초를 제공하는 조직적 가치, 신념, 원칙이 근저를 이룬다. 목표 변수의 다음 유형은 직무 설정 변수로 변수들로서 조직 개발 개입과 시각 변수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받는다. 직무 설정 변수에는 정책 과정, 작업 규칙, 직무 내용 설명서, 공식 보고 체계, 사회적 요인, 의사소통 유형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조직 구조의 골격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봅시다. 우선 변화 개입을 해야 되는데 조직 변신을 시킬 거냐, 확 변신시킬 것이냐, 아니다. 조금씩 변신을 시킬 것이냐, 이걸 개발을 한다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조직적 목표 변수가 됐습니다. 비전과 직무 설정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걸 변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비전이라는 것은 자, 이건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교재에서는 시각 변수라고 나와 있죠. 시각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신념과 원칙을 제시하거나 또는 목적과 사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설정이 있습니다. 직무 설정 변수에는요. 배치를 인사 배치죠. 인사 배치. 자, 사회적 요인, 기술, 물리적 설정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조직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건 조직이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조직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죠? 다시요. 나는 확 바꿀 거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말을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거칠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100% 바꾸는 거다. 그죠? 얘는 한 20%만 바꾸는 거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조직부터 우선은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조직에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되나? 우선은 비전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이때는 신념,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직무 설정. 직무 설정에 뭐 인사적인 요소, 사회 환경적인 요소, 물리적인 설정이라고 한다면 뭐 시설 같은 것들이 있죠. 또는 뭐 사람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요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조직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뭘 파악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을 파악해야 되겠죠.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는 겁니다. 다시요. 조직 파악했죠? 사람 파악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파악을 해 볼 수, 네 가지로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재 393페이지 나오죠? 중간 부분에 알파 변화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교재 나옵시다. 개인의 변화는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알파 변화가 있고요. 또는 베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마 변화가 있고 또는 감마 변화 중에서 얘는 A형 감마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B형 감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베타 변화부터 보죠. 베타 변화는 구성원들이 패러다임 안에서 조직 구조의 변경이 없는 수준에서 변화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하면 뭐 기술 향상 등의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기술 향상 느낌 정도. 자, 반면에 베타 변화는 개인이 현존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조직 구조의 변경 없이 약간의 가치 변화를 인식할 때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베타 변화는 좀 더 강하게 일어나죠?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작업 표준의 변화라든지, 지침의 변화. 다시요. 요때는, 변화됐구나, 라는 느낌만 있는 거고요. 알파 변화는요. 베타 변화는 좀 더 심화된 겁니다. 알파 변화에 따라서는요. 문서상으로 변화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감마 A 변화는 개인이 새로운 변수를 비용 축소는 물론 전체적인 질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것으로서 산출물 지향 패러다임의 중심 가치가 변화하는 현행 패러다임 안에서 조직 구조 변화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실질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질적 변화는 뭐를 수반해야 되냐면 산출물 지향 패러다임 변화. 그러니까 낭비되는 게 있냐 없냐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예가 뭐가 있냐면, 그죠? 강화된 우리가 변화. 실제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동선 변화 이런 거입니다. 작업 동선의 변화, 작업 동선의 변화. 이것이 감마 A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감마 B의 변화는 개인이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바뀜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는 뭐였어요? 산출물 지향 패러다임 변화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은 고객 지향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후 AS 강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 감마 B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런 것들이 거칠게 보면 이렇게 더 심화되어진 단계로 보이긴 하지만 굳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튼 이 알파든 베타든 감마 A, B 변화든 이런 것들은 결국에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직의 변화를 우선 다루고 있고 여기는 개별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를 좀 다뤄야 돼요. 일반적인 간단한 느낌에서부터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자,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조직의 변신이나 조직의 개발이나 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과물이 뭐냐면, 그죠?
자, 향상된 조직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든지 혹은 강화된 개인적인 발전, 즉 조직의 발전 혹은 개인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 감마 변화와 이 감마 AB 변화 요게 무엇인지 조금 애매모호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9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감마 AB 변화는 조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감마 A 변화는 행동의 사명이나 철학이 성취되는 방법과 직결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산출물, 지향적 조직이 조직의 경영 철학 변화 없이 새로운 비용 통제 절차만을 도입한다면 감마 A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감마 B 변화는 핵심 임무와 철학과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의 패러다임이 산출물 지향에서 고객 지향으로 재정립된다면 감마 B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감마 A 변화와 달리 감마 B 변화는 현존하는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창조하고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나오네요. 작업 표준화 지침의 변화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반 기업에서 보면 자, 작업 표준 표준 지침서 같은 것들 있습니다. 표준 작업 지침서요. 그죠? 어, 표준 작업 지침서. 자, 이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봅시다. 이거 보죠. 자, 여기 작업 표준 지침서, 표준 작업 지침서, 표준 작업서 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팅, 피도물, 소성, 작업 표준서라고 나오죠. 작업 표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들이 그죠? 뭐라고요? 베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다시요. 아, 스마트폰이 요즘에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일단은 것은 알파 변화고요. 이런 알파 변화로 인해서 내 일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베타 변화예요. 그죠? 근데 베타 변화에서 이제 이까지는 양적인 변화입니다. 다시요. 이까지는 양적인 변화예요. 그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서가 바뀌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심도 깊게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우리가 질적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작업 표준서 같은 것들요. 그죠? 이렇게 법 제도 같은 것들이 바뀌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시간을 적어 놓은 다음에요. 요것들 다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외부 환경 중에 법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러한 변화가 역시 뭐 하더라? 그렇죠. 자기한테 변화를 유발하더라 라는 것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적인 변화 4단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변화에 개입하는데 크게 변화시킬 것이냐? 자, 작게 변화시킬 것이냐? 자, 그런데 우선은 조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비전부터 알아보고 구조, 직무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별 구성원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 변화를 유발하면 실제로 조직과 이렇게 개인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획적 변화 4단계 모델의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화 개입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자, 이제 여러분과 페이지 395페이지에 나오는 변화 개입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칠게 생각해 봤을 때요, 이 변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저항이 유발된다 했었죠. 그렇다면 개입을 컨설턴트들이 조직개발 컨설턴트라든지 외부인들이 이런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개입이 약간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방금 얘기 드렸듯이 조직개발 컨설턴트, 이걸 여기서는 자, 우리가 변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변화 개입의 개념과 변화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을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역할을 알아본 다음에 변화 주체자별 역할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주체별 역할. 자, 그렇다면 변화 개입의 개념부터 우선 보죠. 변화 개입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집단 또는 그 이외의 어느 변화 대상에 대하여 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변화 과정에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간단하게 변화 개입 개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말하자면 자, 변화 과정에 자, 간섭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입은 조직 개발 과정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변신과 변화를 계획하고 주도하며 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변신과 변화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변화 전문가와 스텝,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의 역할이 강조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화 과정에 간섭하는 행동이 변화 개입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개념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 조직 개발 과정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변신과 변화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 분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현대 조직의 경영 혁신과 구조 조정에서 조직에서 요구되는 변신과 변화는 주로 최고 경영자의 비전에서 제시된다. 자, 조직 개발을 위한 주요 개입 활동은 조직 변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현상의 분석과 상황 진단, 변화 방향과 전략의 구상, 변화 분위기의 조성, 변화 계획의 수립, 변화 방법의 선정과 집행, 효과 측정과 평가, 구성원들 간의 토의 진행 및 정보 피드백 등이 포함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조금 내용이 나는데, 조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발에 있어서 이행되는 활동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조직 개발의 그죠? 변화 개입 활동들이 뭐가 있냐면, 자, 상황 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 방향과 전략의 구상 등이 있고요. 변화 분위기의 조성 등이 있으며 변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화 방법의 선정과 집행 또는 효과 측정과 평가, 구성원들 간의 토의와 정보, 피드백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조직 개발 과정에서 개입 활동은 이와 같은 모든 변화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 지원하여 변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시키는 전문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정리해서 PPT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화의 개입이라는 건 자, 개인, 집단 등의 변화 과정에서 간섭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조직의 변신 변화를 계획, 주도, 지원하는 활동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변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직의 변신, 변화는 주로 CEO 비전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 변화 전문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변화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변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자, 어떤 전략, 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전략을 구상하고요.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라는 강연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연 같은 것도 해요. 이렇게 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변화 방법의 선정과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 변화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화 개입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할 때 수행되어야만 하는 주체별 역할. 즉, 변화 관리자, 변화 주도자, 변화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은 변화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변화 주도자,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죠? 변화 시스템 내에서의 구성원의 역할, 이렇게 한번 보죠. 그죠? 변화 관리자는 자, 변화 개입 전략의 설계를 감독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변화 개입 전략의 설계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관리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 활동을 결정하고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분석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자, 필요성을 평가하고 개입 활동을 결정을 하면서 또는 실행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화 주도자는 누가 되겠을까요? 자, 실제로 이러한 변화 관리자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구조본부가 되겠죠. 구조조정 본부가 되는 거죠. 구조조정 본부는 뭐 전략, 뭐 기획실팀이 우선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본부의 팀장이 본부장이라든지 팀장이 이렇게 변화 관리자가 되면 그 팀원들이 변화 주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변화 주도자들이 각 부서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달하면서 변화를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조조정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변화 주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 변화 관리자가 변화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변화 주도자는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쉽게 추진할 책임이 있다. 주도자는 변화 관리자에게 방안의 실행이나 다른 개입 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발전 이론, 개념, 시스템,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은 내부 스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부의 변화 주도자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사명, 구조적 요소, 기술, 내부 정책, 사회적 요소에 대한 시각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은 변화 관리자와 변화를 겪게 되는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시요. 이 내부 스텝들에게 갖춰져야 되는 이 전략, 능력이 뭐냐면 자, 조직의 사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는 구조적 요소와 또 한편으로 기술, 내부 정책 또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이 조직의 사명이 뭘까요? 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르겠죠? 이런 사명을 모르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조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큰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스태프들은 이러한 배경 지식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변화 시스템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나마라도 혼란을 덜 하게 만들겠죠. 그죠?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각 학교에 온라인 강의에 대한 공문들이 그리고 규정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침들이요. 근데 이 지침들을 제가 옮긴 학교에 이제 옮긴 학교에 뭐 온라인 강의 뭐 총괄 책임자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로 있다 보니까요. 이제 총괄 책임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온라인 담당자는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옮긴 학교에 이러한 원격 수업도 새 것인데 이러한 변화를 접목시키려고 하는데요.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3만 담당하다가 요번에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고3과 중학교 1학년은 분명히 다른 조직이고 선생님 특성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접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중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선생님이 이러한 원격 수업에 대한 변화를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쉽게 그래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PPT에서 변화 관리자 역할과 변화 주도자의 역할이 쭉 나오는데요. 특히 표 11-4번 보겠습니다. 변화 주도자는 우리가 이렇게 대략 8가지의 특징으로 이 역할로서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맨 처음에 변화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이죠. 고객의 접근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할 때 이때 지지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기법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기법 전문가인데요. 고객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찾고자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 다시 기법 전문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8가지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변화 주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트레이너 또는 교육자입니다. 고객의 조직 발전의 몇몇 측면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때 이 고객이라는 말은 그죠? 어떠한 조직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직체가 예를 들자면 자, 이러한 조직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자, 의뢰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은. 그래서 기업에 있는 일반적인 종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변화 주도자가 이렇게 문제 해결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변화 주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안 식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실태 조사자가 됩니다. 고객의 요구가 매우 특별할 때 다시 말하자면 자, 이런 조직이 변하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변화 주도자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태 조사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과정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담을 좀 해줄 때 이제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명학생을 찾고자 할 때는 자, 그 명학생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좋아요. 자, 글을 통해서 이제 구성원의 역할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구성원의 역할은 변화관리자에서 결정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마지막이요. 자, 조직개발, OD 설계에서 자, HRD, 다시 말하자면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를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 것은요. 변화 추진자의 역할입니다. 변화 관리자에게 변화 계획 기법과 HRD 프로그램의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지원해 줘야 된다. 또는 추진 계획의 일부분인 변화 활동을 촉진시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게 추진자의 역할도 되겠지만 평가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평가는 평가 요소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 책임도 가져야 될 것이고 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 개입과 조직 개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 개입에 대해서 잘 됐냐 잘못됐냐에 대한 평가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개발론에 대해서 1파트를 좀 끝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직 개발의 변화 유형 1, 2, 3, 4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TQM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건강하게 볼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